장례식장 복도에 놓인 금장 유품함. 그 앞에서 강도윤의 손이 멈췄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남긴 마지막 부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유품함을 강도윤 씨에게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평생 멀었던 형이 왜 하필 자신에게만 이것을 남긴 걸까? 유품함은 작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도윤의 손끝이 차가운 금속 표면을 더듬었다. 이 안에 무엇이 있기에 형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숨긴 걸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 문을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손에 든 금장 유품함이 묵직하게 손목을 짓눌렀다. 복도 끝에서 조카 강민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삼촌, 그게 뭐예요? 민수의 시선이 유품함에 고정됐다. 도윤은 대답 대신 유품함을 가슴팔에 끌어안았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아버지가요? 그럼 우리도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도윤은 조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변호사 말 못 들었나? 내 아버지는 나한테만 이걸 주라고 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삼촌은 평생 아버지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셨잖아요. 민수의 말에 도윤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사실이었다. 형 강도철과 도윤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삶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심지어 부모님 장례식 때도 둘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 형이 마지막 순간 왜 자신에게만 이 유품함을 남긴 걸까?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난 그대로 따를 거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삼촌, 혹시 그 안에 재산 관련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것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끝을 흐렸지만 도윤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민수를 지나쳐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 올라탄 도윤은 조수석에 유품함을 내려놓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금장 표면이 둔탁하게 빛났다. 도윤은 유품함을 들어 올렸다.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열쇠 구멍 주변에는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억지로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었다. 도윤은 유품함을 흔들어 봤다. 안에서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형님? 도윤은 중얼거리며 유품함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때 조수석 창문이 똑똑 두드려졌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형의 변호사 박준혁이 서 있었다. 도윤은 창문을 내렸다. 또 무슨 일입니까? 박준혁은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윤 씨,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를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서요? 형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가 이 유품함을 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야. 하지만 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 라고요. 알아야 할 게 뭡니까?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님은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장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중고 공장지대 근처에 있는 오래된 다방이었습니다. 다방요? 네. 형님은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셨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네셨습니다. 도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윤이가 진실을 알려면 그곳부터 가봐야 해.
라고요. 박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건넸다. 쪽지에는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중원구 공단로 127번 길, 예터 다방. 도윤은 쪽지를 받아들었다. 왜 이제야 이 얘기를 하십니까? 형님이 그러셨습니다. 유품함을 전달한 뒤에 알려주라고요.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강도윤 씨, 형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하셨습니다. 부디 그 뜻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박준혁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도윤은 쪽지를 내려다봤다. 형의 글씨체는 평소처럼 반듯했지만 어딘가 떨린 흔적이 보였다. 도윤은 핸들을 움켜쥐었다. 형님,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을 꾸민 겁니까? 그는 시동을 걸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백미러 너머로 장례식장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도윤은 조수석의 유품함을 힐끗 쳐다봤다. 금장 표면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흘러갔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이제 도윤은 알아야만 했다. 형이 왜 자신에게 이 유품함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고 도윤의 손은 여전히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형의 집 앞에 섰다. 대문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조카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형수 정미란이 붉게 부은 눈으로 도윤을 맞았다. 도윤 씨, 어서 들어오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조카 강민수와 딸 강서연,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앉아 있었다. 민수가 도윤을 보자마자 일어섰다. 삼촌, 어제 그 유품함 가져오셨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았다. 유품함은 집에 두고 왔다. 왜 그걸 물어보나? 당연히 궁금하죠. 아버지가 삼촌한테만 남긴 거라면서요? 민수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들었다. 삼촌, 저희도 아버지 유품 볼 권리가 있어요. 왜 삼촌한테만 주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도윤은 서연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대로 따르는 거다. 그게 말이 돼요? 삼촌은 아버지랑 평생 연락도 안 하고 지내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란이 손을 들어 서연을 제지했다. 서연아, 그만해라. 엄마, 이건 우리 권리예요. 아버지 유산인데 왜 삼촌이 혼자 가지고 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럼 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한테만 몰래 준 거잖아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삼촌은 아버지를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서연의 말에 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사실이었다. 도윤은 형을 몰랐다. 형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 친척 중 한 명인 강태식이 끼어들었다. 도윤 씨,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형님이 남긴 유품이라면 가족 모두가 함께 확인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태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도윤은 태식을 바라봤다.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으셨습니까? 형님은 저한테만 이걸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함께 보는 게 예의 아닙니까? 태식이 한 걸음 다가섰다. 도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예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님 장례식 때 재산 얘기부터 꺼낸 사람이 누굽니까?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형님이 저한테 맡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기 전까진 아무한테도 안 보여드립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소파 팔걸이를 탁 쳤다. 삼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 동생이다. 도윤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걸 맡겼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아버지는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다. 미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윤 씨 말이 맞아요. 여보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결정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 미란을 쳐다봤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내 아버지를 믿어야지. 삼촌한테 맡긴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미란의 말에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도윤은 미란에게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제가 반드시 형님의 뜻을 알아내겠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거실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삼촌, 유품함 안에 뭐가 있든 우리한테도 알릴 권리가 있어요.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내 아버지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는 대문을 나섰다. 차에 올라탄 도윤은 주머니에서 어제 받은 쪽지를 꺼냈다. 중원구 공단로 127번 길, 예터 다방. 형이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일 방문했다는 그곳. 도윤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목적지까지는 약 30분 거리였다. 시동을 걸려는 순간 백미러에 태식의 모습이 비쳤다. 태식은 대문 앞에 서서 도윤의 차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빠르게 출발하자 백미러 속 태식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도윤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형의 유품함을 노리는 건 조카들 뿐만이 아니었다. 친척들, 그리고 형 주변의 누군가까지. 도윤은 중얼거렸다. 형님, 당신은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겁니까? 차는 도심을 벗어나 공단 지역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 녹슨 간판들, 그리고 오래된 공장 굴뚝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도윤은 예터 다방 간판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다방은 낡은 건물 1층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흐릿한 유리창, 그리고 삐걱거릴 것 같은 문. 도윤은 차에서 내려 다방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나이 지긋한 여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도윤을 바라봤다. 손님, 어서 오세요. 여자의 눈빛이 도윤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역시 오셨군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를 아십니까?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도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생분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요. 도윤은 여자를 따라 다방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와 빈티지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전부였다. 공기 중에는 볶은 커피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여자는 구석 자리를 가리켰다. 여기 앉으세요. 강 사장님이 늘 앉으시던 자리예요. 도윤은 의자를 빼고 앉았다. 테이블 표면에는 오래된 긁힌 자국들이 가득했다. 여자는 카운터로 돌아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공장 지대의 옛 모습, 젊은 노동자들의 단체 사진, 그리고 이 다방의 개업 사진. 여자가 커피 잔을 들고 왔다. 손님 것은 설탕 없이 드리면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십니까? 강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동생분은 저처럼 쓴 커피를 좋아한다고요.
여자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도윤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진한 쓴맛이 혀끝을 감쌌다. 형님이 여기 자주 오셨습니까? 네. 마지막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일 오셨어요.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시곤 했죠. 여자는 창문을 가리켰다. 도윤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낡은 공장 건물들과 비어있는 부지가 보였다. 형님이 여기서 뭘 하셨습니까? 처음엔 그냥 커피만 드셨어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죠.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누구를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번 시계를 보시면서 누군가 올 시간을 계산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사람이 왔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 사장님과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셨어요. 여자는 카운터 쪽을 가리켰다. 그때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강 사장님이 이건 내 동생한테만 가야 해. 다른 사람은 안 돼. 라고 하시는 걸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젊은 남자가 하지만 사장님, 가족분들이 가만히 안 계실 텐데요. 라고 했어요.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그러자 강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윤이가 필요한 거야. 도윤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막아. 도윤의 손이 커피 잔 위에서 멈췄다. 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형님이 절 믿으신 겁니까? 도윤은 중얼거렸다. 여자는 도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강 사장님은 동생분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요? 어렸을 때 동생분이 형님을 위해 싸움을 대신 해주셨다고요. 형님이 다칠까봐 먼저 나서서 맞았다고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운동장, 형을 괴롭히던 고학년 아이들,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어린 도윤. 도윤은 그날 코피를 흘리며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형은 그 뒤로 한 번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형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윤이는 평생 날 지켜줬어. 이번엔 내가 도윤이를 지켜줄 차례야. 도윤의 목이 메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커피 잔을 움켜쥐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다.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돌아왔다. 낡은 봉투 하나였다. 강 사장님이 이걸 맡기셨어요. 동생분이 오시면 드리라고요.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형의 손글씨로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작은 쪽지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형과 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도윤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둘은 분명 가까웠다. 도윤은 쪽지를 펼쳤다. 형의 떨린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도윤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다. 미안하다. 평생 내게 제대로 된 형 노릇을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내가 준비한 게 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2군데 더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별장이야. 2번째는 그건 별장에 가면 알게 될 거다. 부탁이다. 끝까지 가줘. 형이. 도윤은 쪽지를 접었다. 손이 떨렸다.
여자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별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강 사장님이 지도를 하나 주셨어요. 여자는 다시 카운터로 가서 낡은 지도를 가져왔다. 지도에는 빨간색 펜으로 표시된 곳이 있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근처. 도윤은 지도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강 사장님이 당부하셨어요. 동생분이 오시면 꼭 이것들을 드리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네. 누군가 동생분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가요?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형님이 또 다른 말씀은 안 하셨습니까?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날 강 사장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윤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용서해 줄까?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용서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 사장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방을 나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도윤은 차에 올라타 지도를 펼쳤다. 청평호 근처 별장. 형과 함께 어린 시절 여름을 보냈던 그곳. 도윤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다.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백미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쳤다. 차량은 다방 건너편 골목에 멈춰 서 있었다. 운전석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를 확인하자 검은색 세단도 따라 움직였다. 도윤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형의 말이 맞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은 국도를 달리며 몇 번이고 백미러를 확인했다. 검은색 세단은 여전히 뒤따라오고 있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한 채 도윤은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다. 검은색 세단도 속도를 올렸다. 도윤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대체 누구냐? 그는 갑자기 핸들을 꺾어 휴게소로 진입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세단을 지켜봤다. 세단은 휴게소 입구를 지나쳐 그대로 달려갔다. 도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일부러 지나친 걸까? 도윤은 차에서 내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다. 자판기에서 캔 커피를 뽑아 마시며 주차장을 살폈다. 검은색 세단은 보이지 않았다. 도윤은 다시 차에 올라탔다. 지도를 펼쳐 경로를 확인하고 시동을 걸었다. 청평호까지는 아직 1시간 거리가 남아 있었다. 차가 다시 국도로 빠져나갔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윤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형의 쪽지 내용만 맴돌았다. 내가 가야 할 곳이 2군데 더 있어. 형은 대체 무엇을 준비한 걸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이 길을 가라고 한 걸까? 30분쯤 지났을 때 도윤은 청평호 근처 이정표를 발견했다. 지도에 표시된 별장은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이었다. 도윤은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아스팔트는 이미 끝났고 비포장도로가 이어졌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핸들이 흔들렸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길을 따라 올라가자 오래된 철문이 나타났다. 도윤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자물쇠는 이미 풀려 있었다. 누군가 먼저 다녀간 흔적이었다. 도윤은 철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안쪽으로는 자갈길이 이어졌고 저 멀리 낡은 별장 건물이 보였다. 도윤은 다시 차에 올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별장 앞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다. 건물은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유리창, 그리고 처마 아래 쌓인 낙엽들. 도윤은 차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재빨리 돌아섰다. 조카 강민수가 서 있었다. 삼촌.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나? 삼촌 차 뒤를 따라왔어요. 민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도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왜 따라온 거냐? 궁금해서요. 삼촌이 대체 뭘 찾고 계신지. 민수의 시선이 도윤의 주머니로 향했다. 아버지가 남긴 게 뭐예요? 유품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제가 알 일이 아니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당연히 알 권리가 있어요. 내 아버지는 나한테만 맡기셨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삼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유품함 안에 재산 관련 서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산?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너는 내 아버지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 그럼 뭔데요? 왜 삼촌한테만 주신 거예요?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도윤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생각하셨어. 하지만 그게 돈 때문은 아니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그건 도윤은 말을 멈췄다. 자신도 아직 모르는 일이었다. 민수는 도윤을 밀쳐내고 별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도윤이 민수의 팔을 붙잡았다. 들어가지 마. 왜요? 삼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일이다.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수는 도윤의 손을 뿌리쳤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차례예요. 민수는 현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뒤따라 들어갔다. 별장 내부는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서랍과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민수를 지켜봤다. 민수야, 그만해라.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민수는 서랍을 열어 안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도윤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 하나에 멈췄다. 어린 시절 형과 도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액자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다. 도윤은 사진 앞으로 다가가 액자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 순간 액자 뒤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열쇠였다. 도윤은 열쇠를 집어들었다. 민수도 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그게 뭐예요? 도윤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모르겠다. 삼촌, 그거 보여주세요. 안 된다. 민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도윤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민수야, 내 아버지를 믿어라. 이건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일이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삼촌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내 결정이다. 도윤은 별장 밖으로 나갔다. 민수가 뒤따라 나왔다. 삼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민수가 차 창문을 두드렸다. 삼촌, 제발이요. 저도 아버지 마지막 뜻을 알고 싶어요. 도윤은 창문을 내렸다. 민수야,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셨어. 그걸 의심하지 마라. 그럼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민수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물건이 아니었을 거다. 그건 내가 찾아내겠다. 도윤은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 속에서 민수가 점점 작아졌다. 도윤은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다.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걸까? 그리고 형이 남긴 두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 차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도윤의 머릿속에는 형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도윤아, 끝까지 가줘. 도윤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그때 백미러에 다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붙어 있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도윤은 엑셀을 밟았다. 차가 굽은 산길을 빠르게 내려갔다. 백미러 속 검은색 세단도 속도를 올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도윤의 차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커브길을 돌 때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국도에 진입하자 검은색 세단이 옆 차선으로 따라붙었다. 도윤은 옆을 힐끗 쳐다봤다. 운전석의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창문을 내렸다. 차 세우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갑자기 나타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검은색 세단도 급하게 방향을 틀어 뒤따라왔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낡은 상가 건물들이 지나갔다. 도윤은 앞만 보며 달렸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넓은 주차장이 나타났다. 도윤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세웠다. 검은색 세단도 멈춰섰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다. 검은색 세단의 운전석 문이 열렸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남자 뒤로 조수석에서 또 한 명이 내렸다. 더 마른 체격의 남자였다. 도윤은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다. 당신들 누구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다. 강도윤 씨, 우리는 당신한테 관심 없습니다. 유품함만 주시면 됩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품함은 제 형님이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건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건 당신 것이 아니에요. 마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도윤은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무슨 소리요? 강도철 사장님이 빌린 돈 기억하시죠? 선글라스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다. 사장님은 우리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3억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도윤의 눈이 커졌다. 3억? 네. 그리고 그 돈의 증거가 유품함 안에 있을 겁니다. 마른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형님이 그런 빚을 졌다는 증거가 있소? 차용증이 있습니다. 강도철 사장님 서명도 있고요. 선글라스 남자가 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보였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형의 서명이 분명했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형님이 왜 이런 돈을 빌린 거요?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돈은 분명합니다. 마른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유품함 주시죠. 그 안에 수표나 통장이 있을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유품함은 집에 뒀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어제부터 유품함을 차에 싣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선글라스 남자가 도윤의 차를 가리켰다. 도윤은 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뒷좌석에 유품함이 놓여 있었다. 출발할 때 급하게 실어놓은 것이었다. 두 남자가 동시에 움직였다. 도윤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유품함을 집어들었다. 선글라스 남자가 도윤의 팔을 붙잡았다. 나요. 도윤이 팔을 뿌리쳤다. 마른 남자가 뒤에서 도윤의 어깨를 잡았다. 도윤은 몸을 비틀며 유품함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이건 제 형님 거요. 빚을 갚으려면 그걸 내놔야 합니다. 선글라스 남자가 유품함을 잡아당겼다. 도윤은 버텼다. 유품함을 놓칠 수 없었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왔다. 두 남자가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경찰차에서 경찰관 2명이 내렸다. 무슨 일입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선글라스 남자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 만난 거예요. 경찰관은 도윤을 쳐다봤다. 괜찮으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남자를 번갈아 보더니 다시 차에 올라탔다. 경찰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선글라스 남자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강도윤 씨,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빚은 반드시 받아내야 하니까요. 형님이 정말 그 돈을 쓰셨다는 증거가 있소? 도윤이 물었다. 마른 남자가 비웃었다. 증거요? 차용증이 증거 아닙니까? 차용증만으론 부족하오. 형님이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알아야 하오. 선글라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빚은 빚입니다. 두 남자는 차에 올라탔다.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유품함을 내려다봤다. 형이 3억을 빌렸다니. 그리고 그 돈의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니. 도윤은 차에 올라 유품함을 조수석에 내려놓았다. 주머니에서 별장에서 찾은 열쇠를 꺼냈다. 이 열쇠와 형이 빌린 돈, 그리고 유품함.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형의 변호사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박준혁이 받았다. 강도윤 씨, 무슨 일이십니까? 변호사님, 형님이 6개월 전에 3억을 빌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형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도윤 씨가 직접 알아내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요. 도윤의 손이 떨렸다. 형님이 그 돈을 어디에 쓰신 겁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형님은 그 부분만큼은 저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형님이 남긴 단서라도 있습니까? 박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서울중앙병원 특실병동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형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누구를요? 그건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다. 서울중앙병원. 형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 도윤은 내비게이션에 병원 주소를 입력했다.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조수석의 유품함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유품함을 집어들어 귀에 가까이 댔다. 안에서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유품함의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맞춰봤다. 크기가 맞지 않았다. 이 열쇠는 유품함 열쇠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도윤은 열쇠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시동을 걸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도윤의 머릿속에는 형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도윤아,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막는다. 무엇을 막으라는 걸까? 그리고 형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을 찾아간 걸까? 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도윤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다. 서울중앙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도윤은 잠시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형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이곳에 있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병원 본관으로 걸어갔다. 로비는 한산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도윤은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특실병동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CCTV 기록은 개인적으로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제 형이 일주일 전에 이 병원 특실병동을 방문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분이시라도 CCTV 열람은 경찰이나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특실병동 담당 간호사라도 만날 수 있습니까?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다. 몇 분 뒤 중년의 간호사가 로비로 내려왔다. 이름표에는 김은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도윤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김은정은 도윤을 복도 한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 김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도철 사장님 동생분이시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을 아십니까? 네. 사장님은 일주일 전까지 매일 오셨어요. 특실병동 3층 307호를 방문하셨죠. 307호에 누가 입원해 있었습니까? 김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환자분 정보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김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환자분 성함은 이영숙 씨입니다. 82살이세요. 이영숙? 도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말기암 환자셨어요.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강도철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오신 날 다음 날이었어요. 김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형님이 그분을 왜 찾아간 겁니까? 그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간호사에게 들었어요. 김은정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강 사장님은 이영숙 씨 병실에서 매번 1시간 이상 머무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엔 뭐가 있었습니까? 이영숙 씨가 강 사장님 손을 붙잡고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대요.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왜 미안하다고 하신 겁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 사장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다. 형이 울었다는 말.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형이. 혹시 이영숙 씨 유가족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까? 김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유가족이 없으셨어요. 보호자란에도 아무도 적혀 있지 않았고 장례식도 병원에서 간소하게 치렀어요. 보호자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계셨거든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혹시 이영숙 씨가 남긴 물건이나 기록은 없습니까? 김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섰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은정이 상담실을 나갔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몇 분 뒤
김은정이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이영숙 씨 유품이에요.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김은정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도윤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손수건, 묵주,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도윤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도윤은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거기에는 떨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윤아, 미안하다. 1963년 8월. 도윤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은정이 사진을 들여다봤다. 1963년이면 60년도 더 전이네요. 도윤은 사진 속 아기를 자세히 봤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이 아기가 자신이었다. 이영숙 씨가 저를 아셨다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박준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이영숙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영숙 씨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님께서 그분을 찾으셨군요. 형님이 그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형님은 한 달 전부터 그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왜 찾으신 겁니까? 박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강도윤 씨, 이영숙 씨는 당신의 생모입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형님께서 마지막 한 달 동안 알아낸 사실입니다. 당신은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도윤은 간신히 핸드폰을 붙잡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은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입양 서류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숙 씨를 찾아내셨죠.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형님은 저한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형님은 이 사실을 평생 비밀로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영숙 씨가 돌아가시기 전 형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도윤 씨에게 진실을 전해달라고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님은 왜 이제야?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정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도윤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다. 변호사님, 형님이 빌린 3억은 이영숙 씨 병원비였습니다. 박준혁의 대답에 도윤은 숨이 멎었다. 형님은 당신의 생모를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당신에게 남기지 않으려 하셨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럼 유품함 안에는 형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영숙 씨가 당신에게 남긴 것도요.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상자 속을 다시 뒤졌다. 묵주 아래에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다. 봉투를 열자 녹음기 하나가 나왔다. 낡은 카세트 녹음기였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윤아, 엄마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가난했고 혼자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평생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매일 기도했어. 내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목소리가 흐느껴 떨렸다. 도철이가 내 형님이 날 찾아왔을 때 난 너무 기뻤어. 내가 잘 자랐다고 착한 사람이 됐다고 들었을 때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도윤아. 엄마가
엄마 노릇 한 번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녹음이 끝났다. 도윤은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다. 김은정이 조용히 상담실을 나갔다. 도윤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 형은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 도윤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이 이제야 이해됐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품함을 열어야 했다. 형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 조수석의 유품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자물쇠를 보며 도윤은 중얼거렸다. 형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유품함을 여는 열쇠는 여전히 없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별장에서 찾은 열쇠를 꺼냈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건지 이제 알아야만 했다. 도윤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유품함을 바라봤다. 손안의 열쇠는 유품함 자물쇠와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걸까?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박준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박준혁이 받았다. 강도윤 씨, 또 무슨 일이십니까? 변호사님, 형님이 은행 금고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별장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이게 금고 열쇠입니까? 네, 맞습니다. 형님은 한빛은행 본점에 개인 금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금고 번호를 아십니까? 307번입니다. 도윤은 메모했다.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형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유품함 열쇠가 거기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유품함 열쇠가 금고 안에 있다고요? 네. 형님은 모든 걸 순서대로 찾게 하셨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은행은 내일 아침에 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9시에 문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윤은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한빛은행 본점까지는 30분 거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다. 도윤은 근처 모텔을 찾아 방을 잡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이영숙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미안하다, 도윤아. 그리고 형의 목소리도. 도윤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막아.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어느새 새벽이 밝았다. 도윤은 씻지도 않은 채 모텔을 나섰다. 한빛은행 본점 앞에 도착했을 때는 8시 반이었다. 은행 문 앞에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도 그들 뒤에 섰다. 정확히 9시 은행 문이 열렸다. 도윤은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다가갔다. 금고실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성함과 금고 번호 말씀해 주세요. 강도윤입니다. 금고 번호는 307번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죄송합니다만 307번 금고는 강도철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윤은 신분증을 꺼냈다. 제가 강도철의 동생입니다. 형이 돌아가셔서 금고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망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규정상.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도윤은 돌아섰다. 박준혁이 서 있었다. 변호사님? 박준혁은 직원에게 명함을 건넸다. 저는 고인의 변호사입니다. 강도윤 씨는 적법한 상속인이며
금고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직원은 명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금고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도윤과 박준혁을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다. 두꺼운 금속 문을 지나자 수많은 금고 상자들이 벽면을 따라 놓여 있었다. 직원이 307번 금고 앞에서 멈췄다. 열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도윤은 금고 안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윤은 상자를 먼저 꺼냈다. 상자를 열자 작은 금색 열쇠가 나왔다. 유품함 열쇠였다. 도윤은 열쇠를 꽉 쥐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두툼했다. 뜯어보니 안에는 서류 뭉치와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표 금액은 5억 원이었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박준혁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형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5억이요? 형님이 3억을 빌렸다면서요? 형님은 3억을 빌려서 이영숙 씨 병원비를 내셨지만 동시에 당신을 위해 5억을 준비하셨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펼쳤다. 첫 장에는 형의 손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다.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모든 진실을 알았을 거다. 미안하다. 평생 숨겨서. 하지만 난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내 생모 이영숙 씨는 평생 너를 그리워하셨어. 나는 그분을 찾았고 마지막까지 돌봐드렸다. 3억은 내가 빌린 돈이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이 5억은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부디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 생모님을 용서해줘. 형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준혁이 손수건을 건넸다. 도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다음 서류를 넘겼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다. 형의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가 도윤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 이건 형님께서 2개월 전에 명예 이전을 완료하셨습니다. 강도윤 씨, 이 건물 시세가 약 15억 원입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다. 형님이 왜 이런 걸? 형님은 당신이 평생 형을 따라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형의 그림자처럼 살았다고요. 이제 당신만의 삶을 살라고 남기신 겁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준혁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님, 형님 빚은 어떻게 합니까? 형님께서 그것도 준비하셨습니다. 박준혁이 서류 마지막 장을 가리켰다. 이 건물 임대료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3억을 갚으시면 됩니다. 도윤은 서류를 꽉 쥐었다. 형은 모든 걸 계획했었다. 자신의 빚도 동생의 미래도. 도윤은 금고 안을 다시 확인했다. 맨 아래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더 있었다. 어린 시절 형과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형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윤아, 고맙다. 내가 내 동생이어서.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형님. 박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유품함을 여시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은행을 나와 도윤의 차로 향했다. 차 안에서 도윤은 유품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금고에서 가져온 금색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열쇠가 딱 맞았다. 도윤은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유품함을 열었다. 안에는 찢어진 수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도윤은 쪽지를 집어들었다. 도윤아, 이 수표는 내가 30년 전에 나한테 빌려준 돈이다.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넌 내 전 재산을 내게 줬어. 난 그걸 갚지 못했어. 아니, 갚을 생각도 안 했어. 하지만 이제 갚는다. 몇 배로. 미안하다, 동생아. 그리고 고맙다. 도윤은 수표 조각들을 주었다. 조각을 맞추니 5천만 원짜리 수표였다. 30년 전 도윤이 형에게 빌려준 돈이었다. 도윤은 잊고 있었다. 하지만 형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생 갚으려 했었다. 도윤은 유품함을 꼭 껴안았다.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강도윤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형님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조카들한테 말해줘야 해요. 무슨 말씀을요? 형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요. 도윤은 시동을 걸었다. 차는 형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00m 너머로 은행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도윤의 가슴 속에는 형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다. 내가 내 동생이어서 고맙다. 도윤은 중얼거렸다. 형님, 저야말로. 형님 동생이어서 감사했습니다. 형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운 도윤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조수석에 놓인 유품함, 그리고 서류 뭉치. 형이 남긴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조카 강민수와 강서연, 그리고 친척 강태식이 형수 정미란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윤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민수가 가장 먼저 일어섰다. 삼촌, 유품함 가져오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품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태식이 눈빛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드디어 여시는 겁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모두를 둘러봤다. 미란의 눈가는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도윤을 노려보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님이 남기신 걸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태식이 물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형의 편지를 꺼냈다. 형님은 평생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민수가 비웃었다. 사랑하셨다고요? 그럼 왜 삼촌한테만 유품함을 주신 거예요? 형님은 내게 짐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라는 짐을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무슨 뜻입니까? 미란이 조용히 물었다. 도윤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형님은 3억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업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었습니까? 서연이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 생모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다. 삼촌 생모요? 네. 저는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형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제 생모를 찾아내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은 말기 암 환자였어요. 형님은 마지막까지 그분을 돌보셨습니다. 미란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여보가 그런 일을. 형님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짊어지셨어요. 도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그리고 형님은 저한테 건물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시세로 15억 원입니다. 태식의 눈이 커졌다. 15억? 네. 하지만 그 건물은 제 것이 아닙니다. 도윤은 등기부등본을 미란에게 건넸다. 형수님, 이 건물은 형님이 평생 모아서 마련하신 겁니다. 이제 형수님과 조카들 것입니다. 미란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도윤 씨, 형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삼촌,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너희는 내 아버지를 사랑했을 뿐이야. 도윤은 유품함을 열었다. 안에서 수표 조각들을 꺼냈다. 형님은 이것도 남기셨어요. 30년 전 제가 빌려드린 돈이었습니다. 도윤은 조각들을 맞췄다. 형님은 평생 이 빚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갚으려 하셨어요. 서연이 다가와 수표를 들여다봤다. 아버지가 이런 걸, 내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어. 남에게 진 빚을 절대 잊지 않으셨지. 도윤은 유품함 맨 아래에서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봉투에는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봉투를 미란에게 건넸다. 이건 형님이 여러분께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미란, 민수, 서연.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못 돼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나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어. 민수야, 넌 강하게 자랐다. 하지만 때로는 약해져도 괜찮아. 서연아, 넌 똑똑하다. 하지만 마음도 따뜻하게 키워라. 미란,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살아. 그리고 도윤이를 부탁해. 내 동생은 평생 나를 지켜줬어. 이제 너희가 도윤이를 가족으로 받아줘. 사랑한다. 우리 가족. 남편이자 아버지, 도철이. 미라는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어 멈췄다. 민수가 편지를 이어받아 끝까지 읽었다. 읽는 동안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태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나갔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했다. 형수님, 형님이 빌린 3억은 제가 갚겠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윤 씨. 그건 여보 빚이에요. 제가 갚아야 해요. 아닙니다. 형님은 저 때문에 그 돈을 쓰셨어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형수님,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형님이 저한테 맡긴 마지막 일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아니다, 민수야. 넌 내 아버지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도윤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어. 그걸 잊지 마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도 다가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삼촌, 앞으로 자주 뵈러 올게요. 도윤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서연아. 우린 가족이니까. 도윤은 유품함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다.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형님이 지키려던 것들 제가 지키겠습니다. 미란이 차를 내왔다. 도윤과 민수, 서연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흘렀다. 형 강도철은 평생 가족을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지켰다는 것. 도윤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형도 저 구름처럼 평화롭게 쉬고 있을까? 도윤은 가슴속 깊이 형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도윤아, 고맙다. 내가 내 동생이어서.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형님,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형님의 동생으로 살 수 있어서. 장례식장 밖에서 불어오던 찬바람은 이제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윤은 유품함을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형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님이 남기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거실에는 잔잔한 평화가 흘렀다. 형이 남긴 마지막 부탁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전하고 사랑을 남기는 것. 도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형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